대령과 전사, 영도자와 인민 사이의 사랑과 충성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위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뜻깊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주시며 영생의 온도구에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 우리 이제 그들의 값높은 생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도 영생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2002년 1월 20일) 이날 우리 방송으로는 한 편의 새 노래가 올려나왔습니다. 백도의 해돋이 찬란한 감사, 붉은기 날리는 인민의 나라. 그날 우리들은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새 노래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노래를 보내주셨을까 하고 이제 기다렸댔습니다. 이제 노래를 받아 안고 제목을 보니까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그런데 작사자가 백인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또 우리가 노래를 받아 안은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은 백인준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셋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전사는 떠나갔어도 언제나 그를 잊지 못해 하시며 작가도 작품도 후세의 길이 전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세계적인 대문호로 영생하는 백인준 동지. 주체문화예술의 갈피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빛나는 것인지. 평안북도 운산군의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난 백인준 동지의 유년 시절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세월 속에 흘러갔습니다. 남달리 머리가 좋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남보다 일찍이 우리 글을 터득했지만 세상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을수록 눈앞에는 학문의 넓은 길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신음하는 조국의 모습과 불합리한 사회 현실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평양 공립고등보통학교 거기 다닐 때였는데 그 동아일보에선가 동무가 좋으냐 선생이 좋으냐 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그 대상하는 지상 그 연단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무편이라는 소설 이제 글을 참 썼는데 지금 선생들은 모두 시정배가 돼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기 때문에 동무들끼리, 참된 동무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배워주면서 이식발전과 인격 수양의 노력을 해야 민족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동무편 그 지상론단에서 1등으로 당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6달 동안의 그 종합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대 사회에 대한 그의 이러한 반항 정신은 불우한 식민지 소년의 단발적인 항고였고 갈 길 잃은 외기로기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문학의 뜻을 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을 했지만 대학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식민지 청년에게 차려진 것은 대륙 침략의 대포밥으로 내모는 일제의 징집영장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는 문학으로 성공하려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실망감보다 나라 없는 망국민의 서름을 먼저 느꼈고 민족을 구원해줄 성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백인준 동지에게 있어서 태양의 따스한 빛을 처음으로 느끼게 한 뜻깊고도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강도 일제를 접으신 만고의 경장 우리 인민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참된 삶의 봄빛을 안겨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처음으로 배우는 순간, 백인준 동지는 망국으로 얼어붙었던 대지에 비쳐드는 태양의 빛과 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흑과 요린의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장군님의 외침에 일어났더냐. 한여름 자결한 양광을 향하여 온 누리가 생명을 뻗치듯 전인민의 손길이 장군님을 향하여 환호치오니, 오, 우리들 머리 위에 빛나는 조선인민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진정 정의장 위에 씌어진 한 조각의 진리마저 무참히 짓밟히우고 나라 없는 서러움에 눈물 짓던 그 세월, 졸업종 대신 징집영장을 받고 이국의 광야에서 조국의 하늘가를 망연히 그려보던 그 불우한 과거는 영원히 지나갔으니, 민족 재생의 봄빛을 안겨준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는 것으로 백인준 동지는 태양의 가수로서의 첫 고고송을 터쳤습니다. 이런 백인준 동지에게 있어서 영화문학 최악신의 일가의 창작 과정은 태양의 가수로 살자면 어떤 신념을 지녀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깨닫게 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작가동맹의 한 일꾼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셨다는 대동군의 한 목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은 백인준 동지는 흥분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뒤에서 공산당에 대한 욕만 하던 목사,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는 제일 먼저 적들을 마중 나갔으나 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목격하고 정신을 차리는 목사. 오보이 수령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얘기에는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가 다 있었고, 백인준 동지로 하여금 붓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찬 창작적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 속에서 글을 쓸만한 장소도 지어 원고지마저도 없었지만, 백인준 동지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작품의 주제와 종자를 새겨 안고 희곡 최학신의 일가를 써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난 지 2년째 되는 1955년에 연극 최학신의 일가는 천막을 올렸으며, 일반 관객들은 물론 창작가 예술인들 속에서도 좋은 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작가동맹 내부에 기어들었던 반당 종파분자들은 작품이 계급투쟁을 부인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박해를 가하다 못해서 아예 반동작품으로 낙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해서 백인준 동지는 한때 고민과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훗날 백인준 동지는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이 비판될 때, 설사 그 비판이 정당하고 자기가 범한 과오가 자신에게 접수되는 경우에도 그 심리적 고통과 고민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나 그 비판이 작가 자신에게 접수되지 않을 때, 그 비판이 진정으로 작품을 고쳐주기 위한 동지적인 것이 아니라 악의에 찬 타도식 비판이었을 때, 작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고충과 고민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백인준 동지의 눈앞에 발표한 것은 오보이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던 해방 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갓 고학생에 불과하고 무명신인이었던 그를 당중앙위원회 일꾼으로 내세워주시고, 명망 있는 작가들을 저택으로 부르실 때에도 잊지 않고 불러주시던 어버이 수령님. 첫 시집 인민의 노래가 나왔을 때에는 몸소 첫 독자가 되시어 치하의 말씀도 주시고,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하도록 사랑 어린 조치도 취해주시던 영광의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백인준 동지는 비관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과 용기를 내서 창작의 붓을 계속 달렸습니다. 바로 이런 그에게
붓대를 다시금 쥐어주시고 어버이 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신 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1964년 12월 8일 이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영화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 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대동군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날에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관철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연극 최학신 일가를 쓴 작가와 작품이 겪은 곡절에 대해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는 그 연극을 좋게 보았다고 하시면서 영화문학 최학신 일가를 다시 쓸 때 대한 과업을 백인준 동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 백인준 동지가 쓴 부피두터운 영화문학을 다 읽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대로 좋은 작품으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주인공 최학신의 형상 문제와 그의 아들인 괴뢰군 장교 송군이와 인민군 전사 용수와의 대결 장면 형상 문제 등 영화의 극조직과 대사 형상에 이루는 구체적인 방도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실로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 주시며 작가도 작품도 모두 재생시켜 주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그 무한대한 폭과 깊이를 심장으로 절감하며 백인준 동지는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백인준 동지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침략자들의 죄행을 단죄하는 준엄한 논고장으로 침략의 원흉에게 역사가 내리는 준엄한 판결문으로 만들어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단 1%의 의견도 없다는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받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의 길을 걸어온 백인준 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문화기술혁명에 참가했던 나날들은 하나의 예술대학을 마치는 과정과도 같았으며 우리 장군님을 문화기술의 향도성,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웅심 깊은 마음이 자리잡게 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혁명가곡 밀리마 이야기하라를 창작하던 때였습니다. 원래 혁명가곡 밀리마 이야기하라는 1950년대 가곡으로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위대한 장군님이 지도를 받으며 피바다시 혁명가곡으로 새롭게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가곡에 대한 시연회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야 정전의 가곡을 복구했다는 것만 들고 인상에 남는 그런 새로운 맛이 없었습니다. 원인이 뭐겠는가 하고 그 백인준 동지를 비롯한 창작가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인공인 최고장과 그의 딸 복순이와의 리별 장면을 새롭게 형상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창작가들이 형상한 이 리별 장면은 정전의 가곡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홍산골로 떠나면서 딸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형상이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와 딸의 리별 장면을 새롭게 형상하자면 아버지가 잠자는 딸을 깨워야 한다고,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주고 딸에게 임무를 주어 떠나보낸 다음 최고장도 집을 떠나는 것으로 형상해야 새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정말 아버지와 딸의 리별 장면이 감정적으로 더 절절해지고 그 주인공인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한층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잠자던 최고장의 딸이 15년 만에 깨어나고 경직되었던 우리 창작가들이 사고도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을 두고 백인준 동지는 우리 장군님은 정말 문화예술의 천재이시고 골출한 위인이시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피해를 보지만 사람은 위인 곁에 있어야 빛이 난다. 이 말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받으며 성장의 길을 걸어온 백인준 동지가 늘 외우곤 하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백인준이라는 거목이 무성한 잎새를 펼치고 주렁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은 것은 우리 장군님의 햇빛 같은 그 손길이 나서히 깃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작가가 백인준 동지에게 지난 기간 당사업 경력도 있고 또 중요한 직무에서 일도 할 수 있었겠는데 왜 부디 작가가 됐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인준 동지는 자기는 작가라는 칭호보다 더 훌륭한 칭호를 아직 모른다는 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는 작가라는 이 부름이면 됐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생토록 이 손에서 붓대를 놓지 않고 수령의 작가가 돼서 마음껏 글을 쓰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령의 작가로 한생 글을 쓰는 것, 이런 소원을 품은 글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꽃 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문화예술의 각이한 형식으로 옮기는 사업에서 기둥이 되도록 중임을 맡겨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도 문화예술 혁명의 나날에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창작가들에게 돌려주시고 백인준 동지에게 문화예술 부문의 첫 노역영 칭호를 수여해 주시면서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으면서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잘 관철해 나가자고 크나큰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인준 동무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금덩이 같은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그는 자신께서 말씀하시면 꼭꼭 그대로 하곤 했다고 감회 깊이 추억해 주시었습니다. 진정 그가 일생을 바쳐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마다에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의 마음이 혈맥처럼 흐르고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으니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백인준 동지가 지칠 줄 모르는 창작적 열정을 분출시켜 시대의 걸작들을 창작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적 문화예술의 대전승가 펼쳐지던 1980년대 어느 날 아버지를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며 오늘은 자식께서 수령의 뜻을 이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는 나의 김혁이가 되라고, 나는 동무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뜻깊은 결실을 주셨습니다. 나의 김혁이가 되라. 이런 하늘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백인준 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운신하기 어려운 속에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으로 태양을 노래할 수 있었고 쓰러져도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한 생을 감높이 빛내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망각을 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 태양의 품에 안긴 전사는 조국의 기억 속에,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백인준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화환도 보내주시고 한없는 고마움을 안고 가족들이 삼가 편지를 올렸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 어린 친필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백인준 동지를 우리 당이 기억하는 문예인의 한 사람으로 높이 불러주시었으니 정녕 백인준 동지는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 속에 조선 지식인들이 걸어온 자랑찬 노정의 증전자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